1번부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선입선출, 나중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총평균법인데,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에서 평가 물어보면 요걸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단가 결정 방법.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최근. 그래서 최근에 산 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기말 그러면 우리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최근에 게 남는 거 무슨 법이에요? 네, 선입 선출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현재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대요. 네, 요것도 무슨 법이에요? 선입 선출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 수익은 최근에 판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의 원가는 이 물건은 언제 거란 얘기예요? 옛날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물건을 지금 파는 거,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 선출법이라고 하죠. 거기에다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채와 자본. 그래서 우리 부채는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나눠요.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누냐면 부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유동부채, 또 하나는요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인데,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종류는 여기 가면 다 있어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누르시면 요 밑에 요 옆에 다 있어요. 유동, 비유동, 자본금, 자본잉여금 다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잘 기억하시고, 1번 보시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되죠. 원래 1년. 그래서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하더라도 유동부채가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로 보는 거는 처음에 계약이 어떠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년 이내냐 1년이 넘어가냐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몇 년 후에 갚겠다는 얘기예요. 1년 후에 갚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말이 좀 달라요. 2번에서 중요한 게 저거예요.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뭐하대요? 있대요. 네. 그래서 결론은 회사에서 1년 이후에 갚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이익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그리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그냥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상품 밑에다가 146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전에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단기대여금 밑에다가 얼마냐 114 쓰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앞에서 뭐 100번 1000번 보여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이 집에 가서 연습 안 하면 다음에 나오면 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232번,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136번.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 중 사채입니다. 그래서 사채 보시면 우리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그 다음에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사채도 상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 기준이고,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액면 이자율이 작다는 얘기니까 할인 발행, 이거는 국어 시험이에요. 1번하고 2번은.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시장 이자율 기준이 아니고 액면 이자율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통장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지 않겠죠. 왜냐면 할인했듯이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깎아주면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액면 이자액은 동일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어려워요. 5번 보시면 건축은 1차년도에 한국에 4억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000만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3차년도까지, 이거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공사 수익. 이거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찍었다 못 풀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푸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배운 적도 없고 교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 생각으로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냈는지는 알겠는데 특별히 막 뭔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려고 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거기 2차년도 공사 수익 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총 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적 공사 발행 원가가 거기 보시면 100만원에다가 500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갔었냐면 600이 누적 공사 발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차년도에 추가적으로 15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00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갔죠? 150. 그래서 지금까지 총 750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그리고 이런 거 연습하실 시간에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일단 딴 거 외우지 마시고 저거 먼저 마무리 하세요. 원가액에 외우는 거. 이런 건 또 나와도 못 풉니다. 왜냐면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600만원 나누기 750 하시면 지금까지 80% 공사한 거예요. 몇 프로 공사한 거예요? 80%.
그래 원래 이게 공사 금액이 얼마짜리죠? 1,00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 근데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다고요? 거기 3차년도에 보시면 200이 더 들어갔죠. 그러면 100만원, 500만원, 200만원에서 현재까지 누적 요게 2년 차예요. 2년 차가 되는 거고 누적 공사 발행 원가가 3년 차에는 100만원에 500만원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3년 차에는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갔냐면 800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 이거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인데 총 800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 얼마 이익 난 거예요? 200만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거기 단기 발생 공사원가 다 합치면 800이죠. 맞죠? 이게 얼마짜리 공사라고요?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인데 800 들어갔으니까 얼마 이익이다? 200. 근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 건 6번부터 10번이에요. 여기에서 일단 목표는 5개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원가에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이 제일 만만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6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용 목적. 그래서 원가 계산 시점은 실제 원가하고 예정 원가 맞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맞고 조업도는 변동비, 고정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은 요걸로 보는 겁니다. 소멸 원가랑 미소멸 원가인데 저희가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는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배부 기준 물어보면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인과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8번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래서 완이 400개 그 다음에 말이 100개의 20%. 왜냐면 균등 발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빼기 초가 150개 곱하기 40%. 그래서 360개. 이런 건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직접 재료 그 노무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고정이 70, 그 다음에 변동은 직접의 80%, 그 노무원가의 80%잖아요. 그러면 노무원가가 100이니까 얼마예요? 80만원이죠. 250. 요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진짜 대단한 걸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계배분법. 이건 꼭 연습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6번부터 10번 중에서 10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정원은 각각 두 개의 제조부문 A1, A2와 보조부문 G1, G2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제조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G1의 원가는 83만원, G2의 원가는 68만원일 때 단계배분법에 따른 G2의 배분 대상 원가는 얼마인가? 단 G1의 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그래서 G1 보시면 현재 83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83만원 곱하기 100분의 50. 또 안 나와 얘는 또. 거기 지원 보시면 50%, 40%, 10%잖아요. 다 더하면 몇 프로 돼요? 100% 되죠. 네. 그래서 100분의 50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1만 5천원이 A1. 그러니까 단계배분법은 처음에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두 번째가 A2인데 A2는 40이죠. 그러면 43만이래네. 33만 2천원. 요게 A2.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100분의 10. 그러면 8만 3천원. 요게 G2. 그 다음에 현재 G2가 얼마 갖고 있냐면 거기 68만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좀 전에 8만 3천원 나왔죠. 그래서 더하면은 76만 3천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예요. 얼마냐. 그래서 요런 거는 꼭 연습해 보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의 환급. 그래서 우리 환급 그러면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환급이랑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20일 아니에요. 20일로 되어 계시죠? 그 다음에 12번 근로소득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근로소득이 월급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 근로를 제공하고 받으면 근로소득 맞죠? 2번 상여 근로소득 맞죠? 그 다음에 퇴직금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받으시면은 요건 근로소득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퇴직금만 주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퇴직금 말고 퇴직했다 그래서 별도로 더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소득은 퇴직소득의 내용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봐요. 왜냐면 이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이외의 돈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회식비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요런 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13번 간이과세자. 일단 간이과세자 나오면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면 저기 뭐냐 영수증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면제된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원칙적으로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맞고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되면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면세 농산물은 우리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계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 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세율이 몇 프로죠? 10%죠. 예. 그래서 110분의 10, 뭐 100분의 1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간이과세자는 한 번 더 곱해요, 세율을. 그래서 세금을 조금 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1번하고 2번이고 면세는 공제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적공제. 인적공제가 우리 그 연말정산에 했었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하고 뭐요? 소득. 네, 요거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월급 버냐 안 버냐, 돈 얼마나 벌었냐, 네, 요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저도 올해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작년에 2월달까지 일했는데 500이 넘었어요. 그래서 공제를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의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산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되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거 상관없어요. 하루라도 부양하고 있으면은 인적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부녀자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요게 3천만원 미만이에요. 근데 한부모 공제는 다 돼요.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에는 꼭 요게 키포인트예요. 세대주. 세대주 아니면 안 됩니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요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죠? 어떤 경우에요? 이혼하신 분들. 이혼해서 이제 혼자 키우시거나 이제 요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제 한부모 공제 또 요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한부모이신 분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이것도 늘어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올해 이거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거 이제 장담합니다. 집값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이제 슬슬 시작할 거예요. 올해부터. 그 다음에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둘 다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때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이거든요.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일 경우에 둘 다 해주면은 이게 또 남녀평등 문제가 나오니까 둘 다는 못 해주고 그 중에 높은 것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한부모 공제는 금액 제한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남녀 다 되기 때문에 요건 금액은 상관없고 요 상황일 때 해주겠다. 근데 부녀자 공제는 일단 누구만 되죠? 여자분들만 되죠. 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이 금액 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보다 적은 사람이 많아요? 적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는 소득 제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고소득자 중에 혜택 받는 사람이 많네. 네. 라는 게 이제 또 나와버린 거죠. 일단 이거는 국가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금액으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요게 월급 3천이 아니에요. 이게 뺄 거 빼고 3천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연봉으로 치면 한 5천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5천만원 전후보다는
3천만 원도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실제 그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는 오락가락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들어오는 게 300만 원 넘으면 50%보다는 위래요. 평균치로 하면 한 380 정도 나오는데 평균치는 믿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1억 버는 사람도 있고 200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1억 버는 사람하고 200 버는 사람하고 평균치 내면은 5,100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보다는 그 중위값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330인가? 그 정도 하면은 그 중간보다는 위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급가액. 우리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네, 부가세 뭐예요? 별도예요. 네, 부가세 별도.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수출하면은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2,500. 그 다음에 외국으로 그 내국 신용장도 그렇고 외국으로 수출한 것도 세금 내셔야 됩니다. 공급가액이 합계액이죠? 잠시만요. 내국 신용장 외국으로 세금 계산서구나. 죄송합니다. 1,500은 아니에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은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네. 그래서 2,500.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팔아도 부동산 임대 영역도 세금 내셔야 됩니다. 네,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3,700.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합니다.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하고 견본품 무상 제공은 둘 다 간주예요. 그래 간주는 진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죠. 그래 가짜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공급가액도 키포인트지만 저것도 키포인트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네. 그래도 우리 영세 나오면 제가 이거 많이 적어드리잖아요. 영세율 뭐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국 신용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국 신용장은 세금 계산서 발행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이제 분계부터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